작년에만 해도 금이 한 40% 정도 올랐고 올해 한 60% 정도 올랐는데 금 같은 경우에 사이클이 길기도 하고 추세의 마지막 부분에는 정말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금 가격이 최소한 어디 지점 이상을 지나가야 되는지는 역사적인 패턴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역사들을 다 관통하는 공통된 점 하나를 딱 뽑으라고 한다면 결국엔 그 국가가 보유한 금 보유량과 여태까지 국가가 발행했던 화폐의 양이 최소한 일치가 되는 수준 이상까지 금 가격이 올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 보유량 8,133톤과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까지 뿌린 화폐의 량,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이 범위의 화폐의 량으로 계산을 해도 지금 가격보다 적어도 한 5배 정도는 더 올라야 되는구나. 따라서 우리나라 돈으로는 돈당 한 3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이제 온스당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만 불 이상의 금 가격은 저는 자연스럽게 이번 사이클 내에서 지나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너리 시청자 여러분. 7년차 금 투자자이자 이제는 금거래소도 운영하고 있는 조기원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올 한 해 다사다난했었던 것 같아요. 관세 문제도 계속 발생하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가 되게 금의 중요한 이슈였다라고 말하는 하나의 포인트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지점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금 가격이 올 한 해 동안 거의 60% 정도 상승했습니다. 정말 무섭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올해는 금에 있어서 되게 뜨거웠던 한 해였고, 어떻게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다 시작되는 한 해였다 보니까 금의 상승 사이클도 이제 막 좀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는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나 그런 관세 문제가 금 가격을 많이 자극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2월부터 4월까지 정말 급격한 상승이 한번 나타났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자 4월부터 8월까지는 이제 좀 횡보기를 거쳤었거든요. 그래서 초반부에는 관세 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좀 큰 이슈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후반부에는 이제 8월부터 다시 한번 이제 상승 랠리가 시작됐습니다. 한 10월까지 정말 무섭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때는 바로 금리 인하 이벤트 때문에 이었어요. 파월 잭슨홀 미팅 때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상승하기 시작했고, 10월쯤에는 12월에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약간 조정기를 거쳤었던 이런 부분들처럼 결국에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관세 리스크, 그리고 이제 금리,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핵심 키워드인데, 올해 마지막을 장식했던 금리 인하 이슈가 아마도 내년 초반부까지 또 큰 이슈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앙은행들이 금을 정말 열심히 사고 있죠.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의 금 매입을 2022년, 3년, 4년, 5년에서 거의 4년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은행들이 금을 산다라는 건 결과고, 중앙은행들이 금을 왜 사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금을 사기 전에 첫 번째 먼저 한 행동은 달러를 안 사고 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외환보유고에 달러 자산을 정말 많이들 담아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젠 달러가 너무나도 많이 풀리면서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2013년에는 S&P 500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었고요. 2023년, 2024년에도 무디스와 피치도 다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사태가 있었던 것처럼 달러의 가치가 정말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포인트가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달러가 무기화되고 있다. 달러를 안전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미국의 경제적 제재를 본 다른 국가들은 나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외환보유고의 달러도 동결당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확실시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달러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이제 달러를 안 사고 금을 사고 있다. 근데 여기에 더 얹어서 요즘에는 중국, 일본, 다른 국가들 할 것 없이 달러를 심지어 팔면서 그 돈으로 금을 사고 있는 이런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는 게, 달러의 지위가 무너지고 신뢰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달러의 가치가 빠르게 훼손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큰 사이클로 이어지는 게 금 가격을 밀어 올렸던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2027년이 아니라 2026년에 5,000불을 전망한 투자 기관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전망하게 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첫 번째로 5,000달러가 큰 거냐라고 하면 생각보다 크진 않다. 작년에만 해도 금이 한 40% 정도 올랐고 올해 한 60% 정도 올랐는데, 지금 4,200불이니까 사실 20%도 안 올라도 한 18%, 17%만 올라도 이미 5,000불을 돌파한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내년이
내년이 올해랑 비교했을 때 어떤 한 해인가를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금리라는 측면, 이게 올해 마지막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9월에 한번 인하하고 12월에 한번 인하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12월 인하할 때도 파월은 약간 매파적인 인하의 스탠스를 보였어요. 올해 이렇게 인하했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는 아니지만 돈을 좀 풀 거야. 하지만 이거 다 일시적인 거고 내년에는 오히려 경제도 되게 좋아질 건데 금리도 별로 안 내릴 수 있어. 약간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내년에 대한 생각을 조금 부정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아주 객관적으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파월 임기 끝납니다. 그리고 파월이 이제 그 다른 연준 의장으로 교체가 되는 시기인데 가장 유력한 후보는 비둘기파, 그 중에서도 정말 뚱뚱한 비둘기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패셋 후보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아서번즈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아서번즈는 역대 연준 의장 중에서 최악의 연준 의장으로 꼽히는 그런 인물인데 아서번즈가 1970년대 미국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보내버렸다라는 평가를 받거든요. 그런 것처럼 요즘 경제도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의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데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 와중에 정말 그 정도로 역대급 완화를 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연준 의장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평가받는 부분이 내년에는 올해 정도 수준의 금리 인하와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이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의 중간 선거도 내년에 있습니다. 중간 선거 기간 동안 이제 재정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돈 푸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시장을 좀 더 기대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내년은 우리가 바라볼 때 올해보다 어쩌면 더 뜨거운 한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2027년에 5,000불이 아니라 2026년에 5,000불 혹은 2026년에 5,000불, 6,000불도 아닌 정말 7,000불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한 해가 될 가능성들이 되게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격의 최고점을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금 같은 경우에 사이클이 길기도 하고 추세의 마지막 부분에는 정말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아무래도 이렇게 큰 사이클, 슈퍼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버블이 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버블의 마지막 최고점이 어딘지는 저도 맞출 수는 없다. 하지만 금 가격이 최소한 어디 지점 이상을 지나가야 되는지는 역사적인 패턴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금이라는 자산은 5,0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 동안 정말 수많은 국가들에서 수많은 금 가격의 폭등 역사들이 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있었고요. 뭐 로마 시대라던가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시대, 뭐 페르시아라던가 이제 금 가격 폭등했던 역사는 정말 셀 수도 없지 많습니다. 근데 그 역사들을 다 관통하는 공통된 점 하나를 딱 뽑으라고 한다면 결국엔 그 국가가 보유한 금 보유량과 여태까지 국가가 발행했던 화폐의 양이 최소한 일치가 되는 수준 이상까지 금 가격이 올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 보유량 8,133톤과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까지 뿌린 화폐의 량, 이거를 이제 M0를 화폐라고 볼 거냐, M1이냐, M2냐, 뭐 M3냐 이런 것들 이제 화폐를 정의하는 단어가 되게 좁은 범위도 있고 큰 범위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가장 보수적으로 보자 이거죠. M0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이 범위의 화폐의 양으로 계산을 해도 1온스당 2만 불이 넘어야 됩니다. 대략 2만 1,000불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가격보다 적어도 한 5배 정도는 더 올라야 되는구나. 그게 최소한 우리가 돌파할 어떤 지점이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돈으로는 돈당 한 3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온스당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만 불 이상의 금 가격은 저는 자연스럽게 이번 사이클 내에서 지나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 중에 금리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인데 여기서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단순히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금 가격을 막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게 아닙니다. 금이라는 자산의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변수를 보면 실질금리라는 데이터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값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거나 이제 혹은 물가가 높아지는 게 금가격에 좋은 영향을 미쳐요. 따라서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 자체도 금가격에 좋은 영향인 건 맞는데 지금은 예전보다 왜 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크냐면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2008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 두 가지밖에 통화 정책이 없었어요. 근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통화 정책이 여기에 더 갔습니다. 양적 완화라고 하는 통화 정책, 그리고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는 통화 정책, 뭐 그 외에도 자산 매입 프로그램들도 되게 많고요. 여기에 더 얹어서 이제 막 나중에는 YCC라고 하는 통화 정책까지 이렇게 정말 통화 정책의 풀이 엄청나게 다양해지고 돈을 푸는 수준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이 포인트가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건 단순히 금리가 25bp 내려간다라는 게 아니라 야 이제 금리 인하 시작됐으면 2008년, 2020년 그때와 같은 양적 완화 엄청난 무자비한 돈 풀기 이게 시작되겠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대가 같이 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하의 이슈 하나가 원래는 이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지금은 이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좀 더 불거질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수록 사람들에 대한 그런 투자 심리도 되게 급격하게 달라질 거고 금 가격도 좀 변동성이 커지겠다. 오를 때 더 무섭게 오르고 또 이런 기대가 약간 일축되는 시기에서는 또 큰 조정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시피 금리에 대한 부분에 사람들의 인식과 그 다음에 그 뒤를 바라보는 맥시멈도 되게 많이 커졌다. 이 부분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부채 문제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국가의 부채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걸 어느 순간부터 그냥 별 생각을 안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국가의 부채가 뭐 몇 천억 원이다 이러면은 이제 야 이거 나중에 빚 어떻게 갚으려고 이렇게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냐라고 하는데 이게 억을 넘어서 조를 넘어서 이제 지금 뭐 경 단위로 가니까 미국의 부채가 지금 38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대략 한 5.5경 원 정도 됩니다. 이쯤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반쯤 놓은 것 같아요. 아, 뭐 나중에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일단 나한테 10만 원이라도 더 꽂아줘봐. 지원금 좀만 더 줘봐. 약간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정치인들을 보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긴 하지만 누가 더 돈을 헤프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표심에 많이 갈리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래서 이제 결론은 미국이 갖고 있는 38조 달러도 이 빚은 언젠간 갚아야 될 빚이에요. 그러면 국가의 빚이니까 당연히 국가가 갚아야죠. 근데 국가는 이 빚을 어떻게 갚냐면 결국엔 세금을 걷어서 갚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세금을 내는 주체는 누구냐? 라고 한다면 결국엔 이제 미국인,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채의 이제 한계에 맞닥뜨렸다. 그래서 이제 뭐 S&P 500도, 피치도, 무디스도 세계 3대 신용평가사도 결국엔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고 앞으로 이 강등이 내년부터 이제 2030년 수준까지 한 번 더 강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미국은 이 부채를 해결하고 싶지 않아도 이제는 해결을 해야만 하는 시기에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가의 빚은 대체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미국이 1년에 지출이 한 7조 정도 되고 세금으로 벌어들이는 이 세수가 한 5조 정도 됩니다. 달러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숨만 쉬어도 1년에 2조씩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지출을 2조 이상 줄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벌어들이는 세수가 그 지출보다 더 많으니까 그만큼 빚을 갚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실 트럼프가 처음 임기가 시작됐을 때, 이번 임기가 시작됐을 때 도지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지출 삭감 프로젝트인데 지출을 한 2조 달러치 줄여서 이제 부채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라는 의미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 정도로 국가 규모가 커지고 하면 복지 줄이겠다, 뭐 군사비 줄이겠다, 정규직 없애겠다 이런 정책들이 과연 사람들로부터 표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인가 혹은 표를 잃을 정책인가를 따져보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다시피 표를 잃을 수 있는 정책이다. 따라서 이 도지 프로젝트도 완전히 망하고 이게 2조 달러는커녕 그냥 오히려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났어요. 결국 긴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인이 그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출을 줄이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세금을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지출이 7조니까 그러면은 세금을 7조 이상으로 늘리면 그만큼 또 빚을 갚을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것도 똑같은 이슈예요. 소득세를 올리겠다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이제 좀 그런 반감을 사면서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낮아집니다.
됩니다. 그럼 이때 보통 뭘 제일 많이 하냐면 일반적인 전방위적인 소득세를 올리는 건 어렵다 보니까 특정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자 증세, 뭐 법인세를 올린다던가 아니면 누진세 구간을 좀 더 이렇게 많이 잡는다던가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어느 임계점 이상 수준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부자들이 이제 자산을 가지고 해외로 이민 가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요. 그런 걸 차치하고 보더라도 결국엔 이 정책이 실현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엔 그냥 숫자만 보면 되거든요. 미국의 총 빚이 38조 달러라고 했잖아요. 뭐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이런 부자들의 그 재산을 전부 다 몰수해도 사실 3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부를 다 뺏어도 어차피 부채라는 그 38조라는 어마어마한 부채는 정말 티끌밖에 안 된다. 결국엔 이 문제로는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지출 삭감 어렵고요. 두 번째 세수 늘리는 것도 어려워요. 그럼 세 번째 이제 결국엔 남은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하면요 기본적으로 세금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물이 1,1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1,000원짜리 물건에 부가세 10%가 포함돼서 100원의 세수를 그 정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2배가 됐어요. 가격이 2,200원이 되면 물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가세가 세금이 더 많이 거쳐요. 그리고 하나 더, 국가는 38조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지고 있어요. 근데 현금의 가치가 낮아지면 그만큼 부채의 가치도 같이 낮아져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경제학에서는 소리 없는 세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요즘에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고 혹은 여기에 더 얹어서 정부조차도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쇼를 하지 진정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그런 의지를 잘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결국엔 정부 입장에선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시기가 왔고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인플레이션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내년을 생각해 볼 때 금 가격이, 그리고 이 좀 큰 사이클에서 볼 때 금 가격이 금리의 영향과 그 다음에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이 인플레이션 두 가지 영향에 모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받다 보니까 금 가격이 되게 무섭게 오르고 있었던 거고, 앞으로도 더 무섭게 오를 이유가 바로 이 포인트다.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환율이죠. 사실 국제 시세에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미치는 영향이 되게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IMF가 다시 온다고 해서 뭐 금가격에 큰 영향을 주거나 하지는 않아요. 단기적으로는, 아주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환율 문제다. 환율이 지금도 되게 높은 수준이지만 사실은 내년에 경기 침체 시그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환율이 여기서 더 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자, 근데 원래 이 금이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금 가격이 내려요. 근데 최근에 보잖아요. 금도 오르고 환율도 같이 올라요. 이게 내년에도 이뤄질 수 있다.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말 돈 많이 풀리죠. 그 과정 가운데서 금 가격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환율 폭등하는데 금 가격 올라가고 진짜 쌍방으로 올라가면서 국내 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게 사실 좋은 거냐라고 하면 뭐 금 투자자들 입장에서 좋은 이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세계 경제, 그다음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우리의 삶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해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상황에서 일단 우리의 자산을 지키는 게 가장 우선이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라도 금을 미리 조금씩이라도 사두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제는 금리나 이슈 자체가 단순히 25bp, 뭐 50bp 내린다 그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25bp 내렸다고 그럼 이제 금리나 사이클 시작되네. 금리나 사이클 시작되면 나중에 양적 완화까지 하겠네. 양적 완화까지 하면 그 나중에는 더 막 YCC나 더 어마어마한 돈 풀기가 일어날 수도 있겠네까지 가니까 금리 조금 내리는 거에도 시장이 막 화들짝 놀라고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늦춰진다. 혹은 막 올해 금리는 안 할 수도 있다. 더 나가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 정도의 기대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의 공포심으로 크게 와닿을 수 있다. 그거는 뭐 금뿐만 아니라 자산시장 전체를 크게 눌러앉게 만드는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 정말 백만에 하나라도 금리가 더 이상 인하가 안 되거나 오히려 인상되는 건
금 가격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좋은 이슈일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금은 실제 금리라는 데이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금리는 떨어질수록 물가는 올라갈수록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따라서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건 금 가격이 좋은 영향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100년의 가격 데이터를 가지고 오잖아요. 금리 데이터와 이제 금 가격 데이터를 겹쳐서 보면은 금리가 올랐던 시기에 오히려 금 가격이 더 많이 무섭게 올랐던 역사가 많았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금리를 올리는 그 이유가 뭐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1970년대를 볼게요. 1970년대는 금리가 거의 14%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금 가격은 26배가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 물가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금리를 올리지 않고서는 답이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도 올리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면은 이제 경기가 확 침체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금리를 너무 안 올리자니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가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이 두 가지가 문제라서 지금 1970년대와 지금 되게 비슷한 건 지금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그 이전에 이미 인플레이션이 너무 치솟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올렸다라고밖에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즉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정말 현실화되었구나. 금 가격에 있어서는 오히려 가장 최고의 경제적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히려 그런 이슈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남들은 공포를 먹고 있어도 우리는 역사와 그 다음에 좀 큰 그림을 보면서 그걸 기회로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이제 금을 돈으로서 썼던 시기도 있고 지금처럼 종이화폐만 썼던 시기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프랑스 혁명기 시기에 아시냐라고 하는 화폐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교회 재산을 몰수한 것들을 담보로 잡고 이제 토지나 건물 같은 걸 담보로 잡고 화폐 아시냐라는 걸 발행을 했었어요. 이게 담보가 확실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고 화폐에 대한 가치도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국가가 써야 될 돈은 항상 많은데, 지금도 똑같죠. 써야 될 돈은 많은데 세수는 적으니까 이제 그 부족한 양만큼 어떻게 해서든 또 화폐를 더 발행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서 나중에는 이 아시냐라고 하는 화폐를 그 담보를 없애고 그냥 그 자체로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해준다, 증명해준다 라고 하면서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초반에는 먹혀요. 초반에는 국가의 강력한 신뢰가 있으면 사람들이 믿고 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그리고 화폐가 너무 많이 풀리면서 그 신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결국엔 그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결국 이 화폐 시스템이 무너지고 다시 쌓아지는 방법 외에는 해결 방법이 아예 없었다. 그 미국의 달러도 보면 이미 달러가 몇 번 바뀌었거든요. 1944년에 이제 금태환 제도를 하면서 한번 바뀌었고 1970년에 이제 법정화폐 시스템으로 오면서 한번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화폐 시스템이 바뀔 때가 왔다. 이 시스템이 바뀌는 과정 가운데서 이 화폐의 가치가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 금 가격이 크게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역사는 뭐 프랑스만 봐도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스페인 제국 시절이라던가 영국 패권 시절이라던가 다 비슷한 상황들이 늘상 반복되어 오는 거다. 법정화폐 시스템의 끝에 왔고 우리는 그 시스템의 마지막에서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